매일 1인당 평균 0.5에서 3리터 정도의 와인을 마셨습니다. 진짜요? 3리터 세. 반병 이상은 무조건 마신다는 거야. 2000년 전에 로마 인구가 100만 명 정도가 되었으니까 대략 1년에 최대 11억 리터를 마신 거죠. 11억 리터? 11억 리터야. 물 3리터도 힘들어. 와 진짜. 그리고 당시 로마인들은 와인에 다양한 첨가물을 넣어 마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가장 흔하게 와인에 소금과 물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이요? 소금을 타요? 네. 설탕도 아니고 소금? 간을 맞추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소금 거예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 그 납을 넣었다고 해요. 납? 네? 납을 넣었다고 해요. 납? 네? 네. 그래서 납을 직접 와인에도 넣기도 하고 수은 중독. 아니면 그 술잔에다가 바르기도 납을요? 했어요. 네. 그 와인에 있는 아세토산 성분 때문에 이 납을 만나면서 이게 조금 달달한 맛이 이렇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납 와인을 정말 즐기던 어떤 유명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아, 네로 왕제. 네로 왕제. 그래서 폭력성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아내까지 이제 살해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납중독으로. 네, 납중독으로. 이렇게 대중음료로 점차 입지를 굳혀가던 와인은 로마를 넘어 전 유럽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팔라티노의 작은 언덕에서 시작한 로마가 제국을 넓히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다 진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네요. 다 벌건이 색이네. 와인으로 물들였네. 이처럼 로마가 세력을 넓히는 동안 로마 병사들은 필수품으로 떠오르는 것이 당연히 와인이었습니다. 유럽의 물에는 석회질 성분이 많아서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군은 와인이 물보다 훨씬 위생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와인은 세균 감염 방지와 상처 소독에 쓰이는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쟁 알코올이니까. 필수품인데요. 네네. 진짜. 교수님 이게 영토가 넓어질수록 병사들에게 필요한 만큼 이 양을 전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땅이 너무 넓어서 어떻게 전달을 했어요? 당시 로마군이 와인을 어떻게 옮기는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길로 했을 것 같은데 나는. 배밖에 방법이 없긴 해요. 중에 뭐야? 이게 뭐야? 뭔지 알 것 같아요? 술통, 포대예요 진짜 포대인데. 포대네, 포대. 가죽 텀블러. 아 여기 안에 술 가죽으로 담아가지고. 만든. 근데 액체를 넣어도 될 것 같다 이거. 어. 그러니까 가죽 텀블러야 완전. 진짜 술주머니네. 네, 맞습니다. 이건 당시 병사들이 와인을 옮길 때 사용한 가죽 포대였어요. 그런데 운송 중에 와인이 변질되거나 신선도가 떨어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필수품이었던 와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 다 죽는 거죠 우리 아군들이. 아, 맞습니다. 이에 로마군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뭐지? 그것이 현지에서 와인을 직접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지. 현지 조달을 하자. 그래. 로마군은 곧장 자신들이 정복한 유럽 각지에 포도밭을 만들고 현지인들에게 와인 양조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유통거리를 짧게 한 예. 거네. 그럼 확산되지 그럼. 100%.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이 담당한 지역에서 양조한 와인은 정기적으로 로마로 보내 품질 검사를 받았습니다. 와인 발전에 로마가 기여를 많이 했네 그러면. 그리고 이때 로마에 와인을 보낼 때 사용한 것은 바로 오크통이었습니다. 아 그때 나왔구나. 오 초창기 오크통. 이건 2세기경에 로마에서 직접 사용했던 오크통입니다. 오. 이전에 사용했던 가죽 포대와 비교하면 어떻게 보이세요? 양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더 튼튼해 보이긴 해요. 네. 자, 로마군은 이 오크통에 와인을 담아 로마로 보내면 운반 도중에
와인이 숙성되어서 품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숙성을 하는구나. 한혜 씨, 네. 또 오크통에 숙성시키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크통으로 와인을 숙성할 때 오크통 안을 태우거든요. 태워서 와인을 담아요. 근데 오크통에서 이제 발현되는 향들이 있습니다. 뭐 바닐라 향이라든지 뭐 시나몬 향, 뭐 캐러멜 향 같은 뭐 독특한 좀 풍미들을 숙성하면서 이제 느낄 수 있고 와인의 맛을 더 좋게 만드는 거죠. 어허. 교수님,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현지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었던 것이 와인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와인의 전파에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와인은 신선한 음료로 여겨지는데 최후의 만찬. 여기에 있어 최후의 와인이? 만찬이요. 이 그림은 예수가 순환을 당하기 전날 밤 12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후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예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와인은 유럽에서 종교적, 문화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큰일 했다 진짜. 네. 그렇다면 로마에 의해 와인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 후 프랑스가 독보적인 와인의 종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뭘까? 첫 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종교. 395년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진 시기의 지도입니다. 이후 서로마는 게르만 민족의 침략으로 무너지는데 그 자리에 들어선 나라가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때 프랑크 왕국 곳곳에선 교회와 수도원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이 양조하잖아요. 맞습니다. 이후 수도원이 와인 양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나 수도원 술 한번 마셔보고 싶어. 지금 수도사들이 뭐 와인 메이커죠, 뭐. 그렇죠. 예. 당시 수도원은 자급자족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성찬식에 사용할 와인을 만들기 위해 포도나무를 심고 와인을 직접 양조를 했어요. 게다가 당시 현금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농산물이 바로 와인이었어요. 수도원의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는 수도사들이 와인을 만들어 팔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도사들은 와인 양조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자, 이처럼 중세 와인 산업은 프랑크 왕국 전역의 수도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843년 이런 분위기가 급변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이 또 발생. 후계 문제로 거대한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분열을 시작한 프랑크 왕국은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때 갈라진 서프랑크가 프랑스 지역이에요. 그리고 훗날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동프랑크는 독일 지역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프랑크 왕국이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왜 유독 프랑스 와인만 인정해 쳐주는 거예요? 자, 프랑스 와인이 최고의 와인으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게 된 것은 14세기 유럽 정세를 뒤흔드는 한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교황청을 강제로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긴 아비뇽 유수 사건이죠. 2세기에 걸친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 연합군이 이슬람교의 폐하자 교황의 권위는 추락하게 됩니다. 반면 십자군 전쟁에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한 프랑스 왕권이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왕 필리포 4세는 로마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강제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후 약 70년간 교황은 프랑스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잡아 가둔다는 뜻의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아비뇽 유수. 예. 당시 아비뇽 유수로 인해 교황과 함께 대규모 사제단이 이동을 했어요. 네. 이들은 미사에 사용할 와인을 찾던 중 쉽게 맛보지 못하는 최상급 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수도원에서 만든 와인이었는데 수도원이 위치한 곳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이었습니다. 부르고뉴. 부르고니가 드디어 나오네. 부르고뉴 지역은 일주량이 매우 풍부합니다. 석회질 배수도 잘 되는 토양이라 품질 좋은 포도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했죠. 그리고 이때 이런 천혜의 환경 속에서 교황과 사제단의 입맛을 사로잡은 최상의 와인을 만든 곳은 바로 수도회였습니다. 수도원. 포도와 와인을 돌보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수도원의 교리였어요. 포도밭에 최선을 다하는 게 교리. 요리. 진짜 품질 좋은 와인이 생산됐겠는데요? 아, 맞습니다. 때문에 수도사들은 토양과 기후는 물론 포도 재배와 와인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험을 했죠. 야, 수도원이 짱이네. 성실하게 하셨네요. 이런 노력 끝에 완성한 와인을 맛봤으니 교황과 사제단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감동적이죠. 이 집이 맛집이네. 시도 수사들이 만든 와인에 반해서 이 와인을 미사 때 사용하게 결정합니다. 미사 때까지. 와. 곧 이 와인은 파리의 왕과 귀족들의 식탁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완판 되겠네. 야, 그래서 유명해진 거야, 부르고뉴가. 저 수도사들이 최고네 어떻게 보면. 와. 장인들이. 올리비아 씨, 그 수도원에서는 와인을 만들다가 버려지는 그런 재료들까지 알뜰하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맞아요. 그 변질된 그 포도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초 혹은 그 오일로 그 비누도 만들기도 했고 와. 그다음에 향신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뭐지 정제를 시키기 위해서 계란 흰자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노른자가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근데 그걸로 뭐를 만들었을까요? 그 유명한 에그타르트를 만들었어요. 에그타르트. 네. 그 남은 그 재료로. 진짜 알뜰하셨네요, 진짜 네. 수도사분들. 흰자가 들어가요 레드 와인에? 형, 와인 만들기 쉽지 않겠는데. 안 되겠지. 자, 이처럼 부르고뉴 와인 양조기술은 종교와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거듭거듭 발전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곳에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중에 하나를 선보이게 되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로마네 꽁띠입니다. 와, 정말 꿈의 와인이죠, 꿈의 와인. 말로만 듣던. 뭐 이렇게 다르나? 로마네 꽁띠는 신의 물반이라는 만화에서 죽기 전에 꼭 마셔야 할 와인 신주로 손꼽아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죽기 전에. 근데 너무 비싸. 로마네 꽁띠는 우리나라에서 한 병당 3천만 원대에 팔리고 있는 아주 고가의 와인이죠. 3천만 원이요? 특히 가장 비쌌던 로마네 꽁띠는 지금 보신 1945년 빈티지로 한 병 경매가가 무려 6억 6천만 원에 6억 6천만 원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한 병에 6억 6천. 아이씨 이거 아니다 한혜 진짜. 씨, 예. 한혜 씨가 또 와친놈? 네. 와친놈으로 유명하신데. 네, 왓츠놈으로 유명하죠, 제가. 저 로마네 꽁티를 혹시 드셔보신 적 있어요? 사실 로마네 꽁띠가 이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정말 꿈의 와인인데 저는 무려 그 1976년 빈티지를 한번 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와. 그 모임 중에 한 분이 소믈리에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날 로마네 꽁띠를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믈리에 분에게 한 잔 선물을 한 건데 이제 그 소믈리에 분이 나눠 마시고 싶어서 그거를 싸가지고 우리 모임에 가져온 거예요. 와. 그래서 그 한 잔을 6명이서 나눠 먹은 거예요. 와. 사실 뭐 한 잔을 6명이서 나눠 먹으니까 얼마 양이 되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한 모금 정도 맛본 건데 근데 제가 어땠어요? 제가 비싼 와인을 먹을 때 항상 좀 경계하거든요. 뭐랄까요, 진짜 저 시적인 표현 뭐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해주세요.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 아니 정말 한 모금 마시고 포도밭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에게. 포도밭이. 오그라드시죠? 근데 진짜요. 그럼 그냥 포도밭에서 마시면 되잖아요. 그럼 항상 그러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그걸 이렇게 몰랐네요. 지금 네. 뭐 로마네 꽁띠를 지금 홍보하는 것처럼 막 들리고 막 자랑을 하는데 네. 올리비아 씨, 네. 이 프랑스에서 이 꽁띠를 짓밟는 와인이 있다면서? 아 집밥인 게 아니라 비싼. 더 비싼. 더 비싼 와인이 있습니다. 네. 뭐지? 그 스페이스 X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스페이스에 우주로 떠났을 때 이게 440일 동안 이제 우주에서 숙성된 와인이 있거든요. 예. 추정되는 가격이 미국 달러로 100만 달러? 됐다 그래 진짜 됐다 그래서 그래. 한국 돈으로 11억. 1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주 갔다 와서? 네, 우주 갔다 왔어요. 아니 그럼 달라져요? 아니 우주가 한 잔뜩 더 갔다 오지 그랬어 그거 한 20병 싣고 가지 그랬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우주 숙성이니까 이게 너무나 희귀한 희귀하죠. 숙성이잖아요. 아이 무슨 우주 숙성이야 뭐 얼마나 갔다 왔다고? 저 트리스 자체도 그리고 되게 비싼 와인입니다. 저게. 네. 난 저거 마셔보고 싶어 그래 저거는 진짜. 자, 그런데 시토 수도사들이 프랑스 와인 발전에 기여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바로 때르와였습니다. 때로와. 때르와는 포도 품종의 다른 맛이나 기후, 토양, 땅의 경사도, 햇빛이 비치는 각도, 그리고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의 숙련도 등 와인을 만드는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토 수사들은 이 때르와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직접 흙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야 흙을 맛봐요? 네. 와. 실제로 아직도 양조하시는 분들 흙 흙의 맛보시더라고요. 맛을. 아 한혜 씨도 흙 먹어봤어요? 흙은 안 먹어봤어요. 토양의 성분이 와인에 녹아 있기 때문에 흙을 또 맛보기도 하는 거죠. 와. 그만큼 열정이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시토 수도사들은 때로에 따라서 나눠진 포도밭을 구역별로 관리도 하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같은 땅이지만 각각의 돌담마다 같은 포도 품종을 심어도 각각 다른 맛과 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 관리부터 또 재배, 와인 생산 방법까지 다 다르게 관리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고뉴 와인의 특색이자 핵심입니다. 교수님